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말 중에서 음식물 그리고 음식에 관련되는 동식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늘상 먹는 음식들 뭐가 있겠습니까? 설렁탕, 곰탕, 김밥, 뭐 또 짜장면, 자 이런 것들 늘상 먹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유래가 어떻게 됐는지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많은 음식들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의 주제로 따지자면 제가 볼 때는 음식은 문화의 교류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음식은 우리나라 음식이지만 그 식자재, 예를 들면 야채, 그다음에 또 뭐 생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토종의 어떤 것도 있지만은 그 재료가 대부분 외국에서 건너왔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음식이라는 것이 하나의 나라, 하나의 지역에서만 완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중국, 일본 이거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음식이 형성되었다. 그것을 먼저 끝까지 들었다 보시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먼저 잡았던 것은 자, 그림에 보다시피 김치입니다. 김치. 우리나라의 고유의 음식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치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가 되고 그 어떤 재료 그러니까 배추냐 무냐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수백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김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고춧가루를 넣은 빨간 김치 그림에서 보는 저 김치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김치는 뭐 삼국시대 이전부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 고춧가루 들어간 김치는 언제 들어왔느냐 보시면 고춧가루가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기록상으로는 한 3, 40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추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대량 어떤 재배는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량 재배가 돼야지 우리가 전국적으로 저는 고춧가루가 들어간 저 김치를 먹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게 일반화되고 대중화된 거는 제 생각에는 뭐 100년 아니면 길어도 한 200년 이내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김치는 하여튼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김치란 말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치를 뭐로 만듭니까? 배추로 만들죠. 자, 배추 저기 있습니다만 이게 한자로는 백채입니다. 백채. 중국 말입니다. 중국에 있는 말입니다. 백채 하얀 채소, 하얀 채소. 이게 한국말로 돼가지고 우리말로 돼가지고 배추가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배추입니다. 그 채자가 딱보고 뭐 이제 추도 되고 치되고 발음상으로 됐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중국에 있는 게 침치입니다. 이게 침. 침이라는 게 뭐냐면 소금에 절여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소금에 절이는 야채도 채소도 그렇고 생선도 그렇고 다 절이는 방법이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뭐 저 동남아 다 절입니다. 왜 절일까요? 채소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그게 중국에서는 야채 그 채소 그 특히 배추를 갖다가 소금에 절이는 것을 침채라고 했습니다. 침채. 그게 우리나라 말로 뭐가 됐습니까? 김치입니다. 김치. 자, 이게 김치가 된 겁니다. 저 중국에서는 이렇게 빨간 양념을 한 건 아니지만 다른 어떤 중국 혹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야채 그 소금 조금 간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거 다 있죠. 그게 이제 김치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일본 가서 뭐가 됐습니까? 기무치가 됐죠. 기무치. 또 기무치는 단지 우리나라 말에서 김치에서 간 거고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저렇게 맵진 않지만 흉내 낸 거고 또 만약에 우리나라가 좀 뭐랄까 음식에 대한 피하를 잘 못한다. 일본 더 잘했으면 일본 기무치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 또 기무치로 좀 인식되겠죠. 어쨌거나 이게 우리 음식이냐 너 음식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의 지금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무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분식점에 많이 넣는 단무지 있죠. 단무지 중국집에서 또 넣는 단무지. 그 일본에서는 닭광이라고 합니다. 닭광. 닭광은 요거는 임진왜란 전후인데 그 닭광이라는 스님이 그 대사라고 하는 닭광 대사가 그걸 만들어서 이제 닭광이라고 우리나라는 단무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치와는 다르지만은 일종의 침체와 똑같습니다. 그냥 조금 소금 넣고 좀 설탕 넣고 노란 물 들이죠. 그게 이제 닭광이고 우리나라도 원래 그 단무지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대중화는 일본의 닭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좀 열로 김치 같지만 닭광이 또 우리나라에 오면서 같이 이제 식문화가 된 거죠.
그다음에 우리 여기 그림에 보시면 겨울에 먹는 김치 뭡니까? 겨울에 담그는 게 동치미죠. 동치미. 그저 이불로 찾아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했던 거 시치미 몽고말 시치미인데 그거 관계됐나 봤더만 바로 유래는 동치미다. 동치미.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겨울에 채소를 절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이자 붙어가지고 동치미가 된 겁니다. 그리고 동치미 시원하죠. 하여튼 채소는 하여튼 여기 김치는 다 중국 그 단어에서 나왔다. 중국 한자에서 나왔다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이도 김치로 담그죠. 그러니까 오이가 김치로 담그면 뭐냐면 외김치라고도 합니다. 외김치. 여기는 외김치. 외김치고 우리는 저 사진은 우리가 잘 먹는 오이 소박이입니다. 오이 소박이.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 오이가 참 이거 한국말에 좀 특이한데요. 제가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오이는 저번 시간에 파가진연 해가지고 관연할 때 오이 가짜 썼다고 했죠. 오이. 이 과인데 이게 과고요. 그런데 여기다 아들 자자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외로울 고자지, 고아할 때. 그러니까 애가 오이, 그냥 글자 그대로 보시면은 오이 옆에, 애 옆에 오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이. 그런데 왜 외로울 고가 됐을까요? 이 참 선조의 지혜인데요. 이거 비슷한 종자가 참외입니다. 참외. 이 같은 종자인데 오이는 정확하게 어떻게 자란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외 이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참외 보시면 요게 이 줄기에 딱 이게 참외가 열리죠. 이게 딱 한 줄기에 그러니까 넝쿨이 하나만 열린대요. 이게 오이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같은 종자인데 그래서 하나만 해서 외롭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넣은 말이 오이가 아까 외로워 갔죠. 외롭다 할 때 이 외가 오이에서 놓았다는 썰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오이. 참외 보시면은, 참이라는 것은 진짜냐 가짜냐 이 뜻이 아니고, 이 반대는 개인데요. 어쨌거나 참외는 맛있다, 더 좋은 오이다, 진짜 오이다, 뭐 이런 뜻인데, 참외 보시면 영어로 뭡니까? 멜론이죠, 멜론. 영어에서도 이 뒤에 글자를 잘 보면 론이 뭡니까? 론리 할 때, 그 외롭다, 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동서양 막론하고 하여튼 이게 자연의 어떤 생태의 그 모습, 그 자란 모습 그걸 보고, 그러니까 외롭다, 슬프다, 뭐 우리는 감정의 표현 있잖아. 그건 뭐 우리 몸속에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사물을 보고 지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물 중에 오이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외롭다가 된 거고요. 그 말이 재밌죠. 그 서양에서도 뭐 메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오이 소박이. 맛있죠, 이거 싹싹 씹히는 거. 자, 여기서 오이 소박이는 뭐냐면, 소는 안에 그 집어넣는 거 말이죠. 만두 넣을 때도 만두 안에 소라고 하죠. 뭐 김치 뭐 김장할 때도 뭐 소라고 하죠. 소를 갖다 이게 박아 넣었죠. 이게 박아 넣었어요. 그래서 말이 그 재밌기도 하고 오이 소박이는 참 정감이 갑니다. 이 소박이 비슷하게 쓰는 우리 음식 중에 뭐가 있느냐면 소고기 부위 중에서 차돌박이 드셔보죠. 차돌박이.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차돌박이는 그 소의 그 뭐랄까 그 좀 앞부분인데 그 턱 밑 쪽으로 앞부분 쪽인데 그 지방이 제일 두꺼운 부분이에요. 단단하대서 차돌이고. 그래서 우리 굉장히 슬라이스 얇게 쳐가지고 구워 먹죠. 그 얇게 안 치면 그 두꺼워서 너무 단단해서 못 먹는데 그 차돌인데 그게 그 살 속에 깊이 박혀 있다 해가지고 차돌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박이나 마찬가지로 오이는 소를 박아놨대서 오이 소박입니다. 자, 이런 건 재밌죠, 이것도.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가장 자주 먹는 설렁탕 좀 이야기 좀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국물이 특히 발달된 나라죠. 그러니까 뭐 소고기, 뭐 닭고기는 할 것 없이 모든 야채, 모든 생선, 그리고 더 발전시킨 또 해장국, 이런 게 국물 문화가 발전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외국 가 보시면은 뭐 다 국물 거의 없죠. 일본하고 중국도 국물 조금 있지만 조금 뭐랄까, 뭐 본재료에 대한 좀 보조적인 거지. 우리나라처럼 국물이 거의 주된 용도로 이렇게 뭐 설렁탕이나 이런 식으로 국밥이나 이런 걸 발달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른 측면이지만 여유가 있다는 것이고 또 자연 풍토하고도 어울리는 겁니다만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먹는 설렁탕 이 유래는 뭐냐? 우선 탕하고 국하고 어떻게 구별합니까? 일반적으로 국이라 하고 국을 조금 높인 말이 탕입니다. 탕. 그다음에 우리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지리 많이 나오죠. 뭐 복지리, 뭐 대구지리. 이건 일본 말입니다. 그 굳이 번역하자면 맑은 생선국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 찌개라든지 전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전골 이런 이제
그런 모양 형태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거나 설렁탕, 곰탕 이건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고 제가 어릴 때도 생각해보면 주변의 식당들은 대부분 설렁탕, 곰탕을 팔았어요. 지금은 이제 특히 곰탕집은 거의 이제 없어져가는 추세인데 왜 재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다른 뭐 부대찌개라든지 뭐 김치찌개 뭐 여러 가지 찌개나 그런 음식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드는데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이게 설렁탕, 곰탕이 이제 주류였습니다. 근데 이 설렁탕의 유래는 이 설렁이라는 게 지금 가장 주된 어떤 그 유래가 뭐냐면 이게 선농제라고 이게 뭐 이거 뭐야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사직이나 마찬가지죠. 임금이 그 글자를 보시면 농사를 짓기 앞입니다. 그러니까 풍년을 기원하면서 임금이 이거는 신라 시대부터 이게 왔는데요. 조선시대 왔으면 직접 이제 임금이 이게 제사를 지내고 직접 밭을 갑니다. 그걸 친경제를 하고 또 뭐 왕비는 그 뽕나무 따면서 그 하는 게 그 침잠제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 농사를 짓기 전에 하는 그 하여튼 풍년 기원하는 게 선농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농제에서 선농이란 말에서 이제 설렁이 왔다. 이게 이제 주류 하여튼 뭐 해석인데요. 그다음에 세종대왕도 뭐 선농제 지내고 나서 그다음에 그 밭을 갈던 그 소를 갖다가 하여튼 분해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줬다. 얼마나 듣기 좋은 그 뭐랄까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렁탕이 됐는데 실상은 제가 조금 더 뒤지다 보니까 이 설렁이 그 전에 우리 몽고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몽고 들어오면서 그게 몽고 음식 중에서 슐랭이라고 있어요. 슐랭이라는 게 또 이게 비슷해요. 또 슐랭도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이 설렁설렁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우리 아까 차돌박이 말씀드렸지만 차돌박이나 안심, 등심 뭐 그런 게 여러 가지 부위를 이렇게 안 나눴죠. 대충 먹었겠죠. 그래서 설렁설렁 그러니까 막고기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에서 또 유래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선농제가 하는데 뭐 다른 거는 유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리 유래라는 건 100% 정확하게 하다고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설렁탕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등장한 이제 곰탕인데 곰탕도 그 썰 유래가 그 중국의 아까 몽고에서 오는 몽고의 공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탕 그 조리법이 거의 비슷해요. 공탕이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고아 때에서 곰탕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전에 초창기는 아까 고기 부위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으니까 설렁탕, 곰탕이 거의 구별이 잘 안 됐대요. 이거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좀 구별되죠. 어떻게 구별합니까? 설렁탕은 고기 뼈가 들어가는 거죠. 고기 뼈로 구우는 거죠. 고기 뼈도 구우고 그다음에 고기도 좀 일부 들어가고. 근데 곰탕은 순순히 고기만 갖고 이게 구우는 거죠. 그러니까 곰탕이 비싸죠, 훨씬. 그리고 좀 국물이 이게 좀 맑고 설렁탕은 좀 탁하죠. 이거 뼈를 구웠으니까. 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탕은 또 뭐가 있나? 자, 삼계탕. 뭐 여름에 몸보시는 게 좋죠. 저도 뭐 꼭 몇 번 먹습니다만. 자, 삼계탕은 안에 들어보면 예쁘게 지금 닭이 한 마리 들어가 있네요. 대추도 넣고 뭐 들어가 있는데 왜 삼계탕은 원래는 게삼탕이 맞죠? 게삼탕입니다. 닭이 주고 삼은 비싸죠. 인삼 이런 건 인삼은 비싸죠. 그러니까 게가 맞고 닭게가 맞고 그다음에 삼이고 하여튼 보양식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발음상 삼계탕이 더 뭐 부르기 좋아서 대중적으로 됐습니다. 또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여기 부드러운 닭을 쓰는 게 중닭 쓰는 게 이제 연게, 그다음에 연게는 이건 완전 소금입니다. 잘못 쓰이는 겁니다. 연게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는 또 많이 먹었던 게 또 뭐냐면 우리 개고기, 그게 게장입니다. 게장. 여기 육개장 있네요. 여기 게장이 우리 그게 오리지널 말입니다. 게장. 근데 지금은 뭐랄까 보신탕 이거 막 계란 이름을 조금 남한테 안 비추기 위해서 그냥 보신탕 몸에 좋다 이렇게 하는데 보신탕은 원래 족복 없는 말이고요. 원래는 게장입니다. 게장 스타일로 근데 게가 조금 뭐랄까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게를 싫어하는 분도 있고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냥 게장을 싫어해서 그 대신에 고기를 넣든지 닭을 넣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앞에 글자가 붙는 것입니다. 그 앞에 육자가 붙으면 이제 소고기를 넣는 겁니다. 소고기. 또 돼지고기도 육자를 쓰긴 하는데 소고기를 넣은 게장 스타일이랍니다. 게장 그러니까 게가 들어간 건 아니고 게장 스타일인 게 육개장입니다. 그다음에 닭을 넣은 건 뭡니까? 그때는 닭게장이랍니다. 닭게장인데 우리가 지금 발음상 비슷해가지고 잘못 쓰이는 게 육개장이라고 쓰죠.
이건 진짜 잘못 쓰는 겁니다. 육개장. 이 개자는. 그러니까 이 말이 아니고 게장인데 육이냐 닭이냐 닭게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이 정도면 우리나라 탕은 뭐 이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료 중에서 우리 생선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생선 중에서 유래 제일 유명한 게 두 가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죠? 굴비. 그다음 밑에는 뭡니까? 제가 도루묵 넣었는데 말짱 도루묵이다. 자, 이거 좀 재밌습니다. 자, 조기 이거 원래 이름은 조기죠. 이거 굴비 여기에요. 조기인데 이 중국말로 조기 또는 종어입니다. 그래서 조기인데 왜 굴비가 되느냐? 요거는 이제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고려 시대 때 그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자겸 그 고려 인종 때인데요. 이 이자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조선 시대로 따지면 한명회 정도 비슷합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고 자기 딸을 갖다가 마구 그러니까 왕비로 보내고 한명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그 성종하고 예종은 뭐 삼촌 조카 사이인데 예종한테도 첫 번째 왕비로 보내고 성종한테도 왕비로 보내고 막 이렇게 그 절대 자기 권력이 있으니까 막 보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자겸이라는 이 사람도 인종인데 인종한테 자기 딸 두 명이나 보냈습니다. 근데 인종 위에 있는 왕한테 또 딸 보냈어. 위인가 하여튼 보냈어. 한 3명인가 보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이제 막강한 파워를 가졌는데 인종이 볼 때 이 사람 너무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견제하려고 좀 하다가 이자겸이 알아차리고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권을 찬탈한다 가지고 막 들켜가지고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기왕 갔는데 그 기왕 간 데가 어디 있냐면 저 전라도 그 전남의 뭐 영광에 법성포라는 데가 법성포 영광에 있습니다. 이게 법성포를 보내줬는데 이 이자겸이 이제 가보니까 그 영광 아시다시피 저 조기가 유명했죠. 그 당시에도 그 굴비를 갖다가 이제 인종한테 보냅니다. 자, 보내면서 내가 니한테 인종한테 아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뭐 니한테 비굴하게 굴려는 게 아니다. 해서 놓은 말이 뭐냐면 굴자 굴하다 굴자가 굴하지 않는다. 다만 그냥 인사치레로 그래도 뭐 사이기도 하고 뭐 뭡니까 그런 정 때문에 보낸 거지. 내가 절대로 다시 뭐 복귀하고 뭐 니한테 뭐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데서 나온 굴비입니다. 자, 근데 굴비가 나왔는데 그럼 거꾸로 우리가 비굴하다 할 때는 비자는 뭡니까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때 비자는 이게 안일 비자가 아니고 낮출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굴은 이 자체가 그냥 굴자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좀 헷갈리지 마시고 하여튼 그 역사가 있는 굴비는 뭐 하여튼 유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루묵. 자, 이거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말은 많이 들으셨죠? 안 드셔보더라도 도루묵이 참 오해받고 있는 생선입니다만은 이 도루묵이 보면 색깔 보십시오. 이게 여기 좀 예쁘게 생긴데 이게 딱 한 요 정도 생겼습니다. 이게 한 뼘 정도 한 25cm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자, 이 원래는 이 도루묵 유래가 생기기 전에는 묵어라고 했습니다. 끝에 있는 거 묵조 있죠. 묵어 또는 목어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게 대표적인 유래가 누구냐면 선조입니다. 조선시대 선조 임진왜란때 선조가 이제 피난길을 가면서 저기 평양 거쳐가지고 저 어주까지 가죠. 원래 도망가려고 했는데 혼자서 신하들이 다 반대도 혼자 중국 가가지고 계속 공문 보내면서 자기는 어떤 중국 제후로 그냥 왕으로 살겠다고 그만 조선은 모르겠고 이거 뭐 내팽이 치고 가는 왕이 선조입니다.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제 도루묵은 하여튼 그 가는 길에 이제 누가 백성이 이제 이 고기 묵을 갖다 주면서 뭔가 맛있었거든요. 원래 못 먹고 비난길에 뭐 제대로 못 먹었지 않습니까? 그 못 먹는 당연한데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는데 나중에 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뭐 궁에 돌아왔겠죠. 돌아와서 그때 생각이 나서 요걸 갖고 와라. 그래서 먹어봤더만 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전에 맛있었는데 이 고기를 잘 보십시오. 밑에 보면 반짝반짝 빛나죠 이게. 그래서 이 고기를 갖다가 뭐라 부르라 했냐면 은빛 나는 고기라 이렇게 칭하라고 했는데 다시 아까 돌아와서 보니까 맛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배가 불렀죠. 그러니까 다시 도로묵이라 해라. 그래서 이거 유래가 도루묵입니다. 어쨌거나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유래인데 근데 가만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선조 말고 인조도 요 유래가 있습니다. 선조가 아니고 인조는 아시다시피 병자호란 때 도망갔죠. 이거 치욕 당하고 그랬는데 그 세 번 자라고 삼전도에서
그 둘 다 뭐냐 뭐 공통점이 하여튼 이게 좀 뭐 관리를 잘못한 거죠. 전란까지 물론 본인 책임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관리를 못하고 선조 같은 거 도망가고 인제는 명분 없는 구테타 일으켜가지고 하여튼 자기 혼자 어떤 그 기득권 유지하려는 그런 세력까지 한 거고. 어쨌거나 근데 이게 언어라는 것은 어디 잡히냐 하면은 이게 동해에 잡힙니다. 동해 이게 수심 깊은 데 사는 겁니다. 수심 깊은 데 살다가 산란기 때 올라갈 때 조금 얕을 때 그때 잡는 거라서 주로 강원도나 아니면 저 함경도 이쪽에서 잡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선조는 아까 제가 평양땡에서 어주가 뗐죠. 절대로 그 선조가 아닙니다. 인조도 마찬가지로 병자론 때, 정묘호란 때는 저기 강화도 갔었고 병자론 때는 남한산성 갔거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가래난이라고 선조가 농공행선 때문에 하여튼 그게 구테타가 명분이 없다는 건데 저거 자기끼리 많이 물 거라 치고받고 하는 그 난이 하여튼 이가래난입니다. 이가래라는 사람이 났는데 그때도 도망갔었는데 그때 어디를 갔냐면 공주로 도망갔습니다. 충청도. 그러니까 이 언어하고 어떤 전혀 어떤 그 위치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냐 고려 때로 올라와 있는 고려 때도 제가 보니까 몇 번은 전란 때문에 했는데 그 뭐냐 함경 뭐랄까 동해 쪽으로 이렇게 간 기록이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역사 전공 아니니까 그것도 뭐 뒤져볼 시간도 없지만은 대충 네이버 창으로 찾아본 거 없더라고요. 좀 비슷한 게 고려 18대 그 어종인데 아시다시피 무신의 난 일어났을 때 그 정중부 이방인데 쫓겨났죠 어종이. 그러다가 그 정중부 쫓겨나고 거제도 유배 갔다가 난주 경주 어떤 신라 세력하고 같이 한번 다시 엎어보려고 하다가 결국 그 네 번째 정권 잡은 이면 무신 정권 잡은 그 사람한테 허리 꺾여 살해당하죠. 하여튼 그 어종이 간 루트가 보니까 거제도도 가고 경주로 갔다 보니까 이 동해 쪽 가깝게 가지 않았나. 지리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 어종은 결국 살해당했으니까 다시 도로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왕이 아니더라도 왕에 준하는 왕족이라든지 하여튼 뭐 기양 갔다든지 뭐 이래 했는데 다시 돌아가지 않나. 분명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아까 선조나 인조나 이런 조금 국민들 아까 백성들한테 원망을 많이 사 놓으니까 그쪽으로 엎혀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이 도로 묵은 그 유래도 그렇고 묵어도 그렇게 맛이 없지는 않거든요. 먹을만 해요. 이거 특산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오해를 받고 있는 생선입니다. 자, 다음에는 자, 우리 많이 먹는 고등어 많이 먹죠. 또 가끔가다 삼치도 먹죠. 자, 이 고등어는 특히 그 다른 말 때문에 제가 재밌는데 고등어는 보시다시피 여러분 위에 등이 푸르고 위에 좀 이 사진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좀 볼록하죠. 그래서 고등어의 유래는 뭐라고 보통 하냐면은 등이 높다. 뭐 그 정도에서 등이 높다 나왔다 보시면 되는데 재밌는 것은 그게 아니고 고등어는 일본 말로는 이 청자를 써요. 이 청. 이 청어는 우리나라는 청어할 때 그 청을 썼는데 등푸르니까. 그런데 일본 말로 고등어가 뭐냐면 사바입니다. 이게 사바. 일본 말로 사바. 혹시 일본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딱 우리나라 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사바사바입니다. 사바사바. 여러분 사바사바 뭐 어떤 때 쓰이는 줄 아시죠? 뭔가 뒤에 뭔가 조금 안 좋은 일 수작 부릴 때 사바사바 한다 하죠. 사바사바. 일본 말에도 사바사바인데 영 다른 뜻이고요. 이 사바사바가 언제 생기냐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생겼던 말이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관청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우리가 뭐 뇌물 이런 문화가 뭐 심했는데 끝까지 지금도 뭐 이어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가 있냐면 고등어 잘 안 잡혔어요. 지금같이 대량으로 했겠습니까? 고등어 굉장히 귀하고 비싼 생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청에 갈 때는 한 고등어 한 2마리 들고 간다고 한다. 고등어 2마리를. 그래서 거기서 논말을 옆에서 보니까 좀 안 입고 오니까 사바사바. 그래서 이 사바사바란 말이 한국말에서 일본 말에서 다시 이게 운율 법칙 아까 둘다 세워라 내워라 이런 것처럼 아까 흥청망청 이것처럼 붙어가지고 또 안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 하여튼 고등어에서 놓은 말입니다. 사바사바. 그다음에 삼치. 이 삼치는 아시다시피 삼입니다. 삼. 삼치는 어떤 고기냐면은 이게 고등어 같은 거의 뭐 사촌입니다. 같은 건데 근데 고등어는 보통 요만하죠. 큰 거를 제 생각에는 한 3, 4cm, 40cm 되는데 이 삼치는 크면 한 1m 이상 자란답니다. 1m. 그랬으니까 크니까 어떻겠습니까? 거의 이제 참치와 비슷한 맛이 나요. 우리가는 마구로 일본 말로 마구로. 근데 다랑어죠. 그러니까 비슷한 데에서 이게 뭐가 뭐 때문에 3일 했냐면
그러니까 고등어에 비해서 3배 크고, 그다음에 또 삼자 계속 넣는데 3배 빠르고, 또 3배 무겁고, 그다음에 맛도 3가지 이상만 난다. 그래서 3위를 붙였습니다. 이 그냥 놓은 말이 아니고, 이 생선은 우리나라의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자산어보인데요. 조선시대 후기에 대학자인 실학자는 정약용 아시죠? 정약용 형님이 정약전입니다. 정약전이 지은 책 중에 그분도 유배를 갔었는데 유배지에서 쓴 책이 뭐냐면 자산어보입니다. 자산어보가 뭐냐면은 이 물고기, 그러니까 해양 생물에 대한 백과사전 겸 특징을 나열한 뭐랄까 하여튼 고기에 대한 의류 도감 복합적으로 하여튼 백과사전이나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생선 유래나 자산어보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도 계속 이제 말로겠지만 하여튼 그 다음에 또 보실 생선은 이제 명태입니다. 명태. 자, 명태만큼 우리나라에 이름 다양한 생선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매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명태를 드실 겁니다. 셀렌님 같은 경우에는. 명태는, 제가 대충 봐도 한 30가지 이상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생태. 우리 생태탕 드시죠? 진짜 맛있죠? 비싸서 잘 못 먹어서 그렇지. 생태는 생선 살은 상태로 바로 이제 잡아서 이제 끓이는 게 생태고요. 그 다음에 북어로 말 쓰죠? 북어. 아침에 해장국으로 좋죠? 북어는 완전히 말린 겁니다. 물론 말린 건 다른 태란 말이 있는데 하여튼 북어는 북쪽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봤을 때 한경도 좀 추운 바다에 살죠. 이게 북쪽에서 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코다리 보시죠? 코다리 찜으로 많이 드시죠? 코다리만 생태와 북어 중간입니다. 중간쯤 말린 상태. 왜 이름이 코다리냐? 코에 끼어가지고 다 달아놨다고 해서 코다리입니다. 그 다음에 황태란 것 있죠? 황태 해장국. 이거는 최근에, 요거는 하여튼, 요거는 발달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름은 옛날부터 있었고요. 북어는 북어인데, 이 황태 덕장, 강원도에 많죠? 황태 덕장. 그게 겨울에 이런 말 때 햇빛에 말렸다가 녹였다가 또 눈에 반사된 빛. 이런 몇 번을 반복하는 게 하면서 황금빛, 그러니까 노란 빛이 나죠. 그래서 여러 번을 반복하는 눈 속에서 하는 게 황태입니다. 그 다음 똑같은 말인데, 노가리. 맥주집에 안주로 좋죠? 노가리는 뭐냐? 명태 새끼입니다. 명태 새끼. 근데 왜 보통 우리 속으로 노가리 깐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노가리는 왜, 그러니까 말이 많다 할 때 노가리 깐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명태가 알을 할 때 엄청 많이 까니까 거기서 이제 유래된 말입니다. 이 외에도 명태는 계절에 따라 추나추동, 춘태, 하태 이런 말도 있고요. 낚시로 잡으면 낚시로 잡을 때 듣고 건물 잡을 때 망태 이런 식으로 명칭이 한 30가지 이상 됩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쓰는 이 말인데 이거조차도 여러분 다른 고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다 명태에서 왔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좀 요새 식당 중에서 올갱이 해장국, 다슬기 해장국 많이 나오죠. 여기 다슬기 또 여러 가지 말했습니다. 이건 사투리입니다. 사투리로 많이 씁니다. 이 다슬기 쪽쪽쪽 빨아먹는 거 있죠. 요새는 거의 이제 멸종하다시피 좀 이게 굵은 게 잘 안 나오는데 이 다슬기는 이거는 표준말이고요. 충청도 사투리가 올갱이 또는 올뱅이라고 합니다. 올갱이 해장국이라고 식당 간판 보셨죠? 그런데 또 전라도 쪽으로 가보면 전라남도 쪽은 보통 대사리라고 합니다. 대사리. 북도에서는 잘 안 쓰이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대사리. 그다음에 강원도에서는 꼴팽이. 또 경상도에서는 경상남도에서는 고동이라 쓰고 고동은 또 전라북도도 쓰는 것 같습니다만 고동. 그다음에 경북은 또 고디 이렇게 써가지고 여러 가지로 쓰이죠. 어쨌거나 다슬기라는 게 진짜 표준말에 쓰입니다만. 하여튼 이거 다 같은 겁니다. 하여튼 저는 어릴 때 고동이라서 저도 경상도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름 많이 쓰는 건데 다 같은 종류다. 그 다음에 자 우리 또 뭐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오징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징어 한치, 그 다음에 문어, 낙지 입죠. 제가 이렇게 벌려놨으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이 차이점이 뭔지, 이거 조금, 좀 궁금하시죠? 자, 오징어는 이름이 오저거입니다. 오저거. 이건 아까 말씀드린 정약전에 자산어보에 나옵니다. 자산어보에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오는 까마귀 오자입니다. 까마귀 오. 그 다음에 정은 도적할 때 적. 까마귀 적. 이거 무슨 말이냐. 이 오징어가
딱 바다에 그 죽은 척 그 물에 떠 있대요. 그러다 이제 까마귀가 날라오면은 갑자기 이제 까마귀를 낚아채가지고 가버린다. 그래서 오징어에 그러니까 까마귀의 적이 돼서 오저거. 그래서 이 발음 변해서 오징어. 이제 이게 유래인데 뭐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실제로는 까마귀 바다에 잘 안 가거든요. 그다음에 까마귀 얼마나 큽니까? 오징어보다 뭐 오징어는 물론 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아는 오징어 잡아먹을 수 없을 텐데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이 오징어는 말 자체는 오저거에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한치도 많이 드시죠, 술안주로. 한치는 오징어와 비하면 뭐냐면 조금 가늘고 뾰족합니다. 뾰족하고 다리가 좀 짧아요, 오징어에 비해서. 그래 한치란 말은 그 뱃사람들이 보니까 뭐 오징어에 비해서 너무 다리 짧으니까 한치밖에 안 된다. 다리가 짧다 그 말입니다, 한치. 그리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는 한치가 더 비쌉니다. 뭐 한치가 비싸도 맛도 제가 보는 한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요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조그맣게 뭡니까 꼴뚜기죠. 꼴뚜기. 그건 이제 생선 취급도 안 받아요. 꼴뚜기는 우물전 망치는 꼬물뚜기 시킨 거고 다 사촌입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문어. 자, 문어는 우리가 자주 먹지만 그 한문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문 글자는 이 문자로 씁니다. 거럴문. 선비 사자와 비슷한 느낌인데 왜 문을 이렇게 해서 이 문어 공부를 잘했을까요? 이게 그 뜻은 아니고 문어를 보시면 원래 바다 상태에서 막 동그랗습니다. 머리가 아시다시피. 둥근 것은 이게 동양 철학에서 동양 사상에서 완전함을 원합니다. 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완벽함을 원하고 게다가 오징어가 마구 이제 코에서 뭐 뽑습니까? 문어가 먹물 뽑죠. 먹물. 그런 걸 연상해서 그걸 문자로 쓰는 겁니다. 문어. 그다음에 낙지. 문어와 낙지 차이점은 뭘까요? 좀 뭐 비슷한데 잘 구별 못하시죠. 낙지가 다리가 조금 더 깁니다. 왜? 문어는 바다에 사는 거고요. 낙지는 갯벌에 사는 겁니다. 갯벌에 사니까 막 기어다녀야 되죠. 다리가 조금 더 발달되죠. 크기는 낙지가 좀 작은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인데도 조금 뭐 나이도 많은 제 또래였는데도 이 세발낙지 전라도 무안이나 목포에 유명한 게 세발낙지죠. 근데 발이 세 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세발은 분명히 아닐 건데 다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세발 세 개일까? 끝에다 고밀 끝이에요. 그 세자가 뭐냐? 그냥 한자를 하나 갖다 붙이는 거나. 가늘새자는 가늘새. 그러니까 낙지 가늘해야 되죠. 낙지는 길고 가늘해야 됩니다. 그 세발 낙지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중국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집. 짜장면. 맨날 저도 그런데 중국집에 가면 뭐 고민합니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시죠? 짜장면 먹고 나면 짬뽕 먹을 걸. 짬뽕 먹고 나서는 에이 짜장면 먹을 걸 하고 좀 후회하면서. 그래서 놓은 게 짬짜면 뭐 희한하게 놓는데 또 그거 먹으면 또 별로고. 하여튼 맨날 고민하게 맞는 짜장면이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데이터를 보니까 하루에 600만 그릇이 소비된다고 하더라고요. 국민 8명 중에 1명이죠. 그 최근에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한 150만 그릇으로 줄었는데 뭐 적지는 않은 것처럼 왜 이리 줄었나 생각해 보니까 중국집 가면 우리 이제 짜장면만 먹는 게 아니고 짬뽕도 있고 볶음밥도 있고 무슨 특밥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거 다 통틀어서 하면서 이 데이터가 150만 짜장면으로 국한돼서 이제 분리됐나 이 생각 들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이 정도면 국민 음식입니다. 거의 이 짜장면만큼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라면 정도. 라면 좀 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일반 집에서 먹는 밥 말고 어떤 뭐 외식이나 하여튼 이런 뭐랄까 어떤 식사로서는요. 그럼 이 짜장면 하면 돼서는 이렇게 국민 음식처럼 되는데 이건 좀 알고 먹어야 되겠죠. 짜장면 당연히 이제 중국에서 왔는데 어떤 식으로 왔느냐. 짜장면은 이제 역사가 우리나라에 되면 1800년대 말 그다음에 상업화한 건 1905년 쯤 됩니다. 그 중국의 하교들이죠. 대부분 하교인데 그 당시는 하교라는 개념보다는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중국에서 노무자들이나 유학생들도 있긴 한데 중국에서 1800년 말 그 중국이 혼란스러웠죠. 내란도 있고 외세 침입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하고도 싸우고 중일 전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 잃고 터전 잃고 있는 사람들 다 빠져나갔죠.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게 하교입니다. 하교고 우리나라에서는 하교가 들어온 데가 인천이죠. 인천으로 많이 들어 제일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왔던 그 중국 사람 노무자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시작하면서 이게 1호가 1905년대가 공화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인천 서구에 월미도 인천 서구에 메가드 장군이 그 공원 밑에 가보고
그 자유공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밑에 가면 지금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거기 공화당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 그 영업을 했었어요. 저도 먹어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짜장면 박물관. 어쨌거나 거기서 이제 처음 이제 개발했는데 중국에 원래 있던 짜장면이 작장면입니다. 이거 글자로 보시면 장을 갖다가 불화자 보이시죠? 불로 뭐 찢는 거나 아시다시피 중국 짜장면 볶는 거 보셨죠? 그 작입니다. 그게 중국 특징인데 그런 면인데 그게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서 좀 개량이 됐죠. 양념 같은 게. 막 아주 초기에는 중국인 대상으로 너무 노무자들 대상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한 1950년대 전후로 해서 6.25 전후로 해서 지금 현재 짜장면이 완성됐습니다. 그 장은 완성되고 초기에 우리나라 짜장면은 뭘 했냐면 기억나실 겁니다. 옛날 짜장 보면은 감자 넣고 양배추 넣고 그 지금 잘 안 넣죠. 또 뭐 오이도 넣고 지금 그림처럼 오이도 넣고 양파도 물론 들어가지만 감자하고 하여튼 양배추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잘 안 들어가고 그런데 중국 이 장이 뭐냐면은 중국 우리나라 춘장에다가 캐러멜 달짝지근 캐러멜 섞어놓은 겁니다 이게. 근데 중국하고는 뭐가 틀리냐? 중국 오리지널 이 닭장면은 그 북경 쪽 요리인데 거기 보면은 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짭니다. 우리는 좀 달죠 이게 장이 달고 그 위에도 야채도 뭐 숙주나물이라든지 오이도 물론 들어가지만 좀 다릅니다. 맛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식으로 만든 면이 짜장면 하여튼 그 역사는 1905년이다. 그 다음에 조금 개량해 간짜장 많이 드시죠? 저도 중학교 때 간짜장 처음 먹어봤는데 처음 먹어봤을 때 그때 이 그림처럼 오이 넣고 계란 넣어줬어요. 그래서 나는 간짜장하고 짜장면 차이는 요건 줄 알았는데 요건 좀 개량한 거고요. 이 차이는 뭐냐면 간짜장하고 짜장면 차이는 이 간짜에 있습니다. 간이면 건인데 말을 건짜입니다. 이 짜장은 장을 볶아가지고 그 상태로 바로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소한 맛이 나는 거죠. 근데 그걸 부드럽게 하는 게 뭡니까? 물도 넣고, 그 다음에 전분이 녹말가루죠. 이런 거 섞어 쓰는 게 우리가 아는 짜장면입니다. 짜장면은 이제 조금 걸쭉지근하죠. 근데 마른 거는 그 간짜장. 건짜 들어간 게 다 그렇습니다. 이 비싼 것 중에 또 요리 중에서 탕수육이 있죠. 탕수육. 탕수육은 한자로 당자인데 그건 중국에 있는 겁니다. 그 당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완전히 만든 게 하나 있는 게 뭐냐. 깐풍기 아시죠? 깐풍기. 이렇게 깐풍기 할 때도 그 건자입니다. 말을 건자인데 풍은 팽입니다. 삶을 팽장 토사구 팽할 때 그 팽자니까 그 볶는 건데 왜 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는 그 개자 닭입니다. 닭을 삶아주고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제 볶은 상태로 넣는 게. 근데 이건 중국에 없답니다. 깐풍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하교들이 만든 음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짜장면하고 양대 산맥이 뭡니까? 짜장면하고 아까 말씀드린 짬뽕입니다. 그럼 짬뽕의 유래는 뭐냐? 짬뽕은 일본의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 짬뽕 요새 많이 들어오지만 나가사키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인천 같은 정도 위치입니다. 지리학적으로. 일본 그 지도 보시면 제일 그 서쪽 끝에 그 쿠슈 지방인데 쿠슈 후쿠오카 서남쪽인데 나가사키가 이 제일 서쪽이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면 외국 문물이 막 들어온대요. 그쪽에 소총 수입도 걸로 했고 옛날 뭐 네덜란드, 포르투갈 그쪽 문물이 들어온 데가 나가사키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히로시마와 더불어서 그 원폭 그거로 유명하지만 원래 하여튼 외국 문물이 많이 들어오면 데로 유명한 데고 제일 명물이 뭐냐면 나가사키 카스테라가 유명합니다. 이게 원래 스페인 건데 카스테라는 그 포르투갈 거쳐가지고 하여튼 했는데 오히려 본토보다 더 맛있어요. 나가사키 카스테라는.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유명한 게 나가사키 짬뽕이 있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아까 인천하고 마찬가지로 화교들이 한 겁니다. 화교들이 그게 배고픈 그 유학생 그다음에 아까 노무자들 그런데 대충 그 현지 재료로 하는 건데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국물이 많습니다. 표준말로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처럼 빨갛지 않습니다. 이 묽은데 이게 닭이나 돼지 국물 이제 말할까 고운 물에다가 각종 조개, 새우, 이런 해산물, 문어 이런 거 막 넣어가지고 한 게 나가사키 짬뽕입니다. 일본 오리지널 우동하고는 좀 틀리죠. 우리 우동은 좀 맑은 다시물에 하는 건데 하여튼 요래 가지고 면을 넣은 게 짬뽕인데 그럼 짬뽕 이름은 유래는 어떻게 됐냐? 중국의 대만 위에가 푸젠성이라고 합니다. 푸젠성. 그쪽 사투리가 뭐냐면 그쪽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왔거든요. 유학생들은 자뽕 정확하게 이제 발음이 안 되면 제가 우리 학교 중국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제가 발음하는 건데 대만 발음으로 그 사람들 인사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식사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자뽕 이런 식으로 한대요. 조금 그 사투리라고 합니다. 그죠? 아까 푸젠성에. 자, 그 말이 자뽕 일본 말로 결합돼가지고 자뽕 해도 짬뽕이 됐다고 합니다. 이 짬뽕.
하여튼 식사하셨습니까? 하면 짬뽕이고. 그리고 나가사키 유명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와서 뭐가 됐느냐? 예전부터 물론 들어왔었는데 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제가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집 가면은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아니었습니다. 짜장면이냐 우동이냐 그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짬뽕을 바뀌었는데 그 전에 우동이 바로 요 형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말하는 우동이. 그러다가 이제 80년 중반 이후 지나면서 이제 고춧가루 넣고 그다음에 그 고추기름 넣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짬뽕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완전히 이제 김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는 게 이제 그 짬뽕인데 오리지널은 이 짬뽕이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짬뽕은 일본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 다시 들어왔고 짬뽕은 하여튼 그 우리나라에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했다. 그래서 중국에서나 일본에서 뭐냐 면 짜장면은 한국 한류문 알죠. 그래서 한국풍 뭐 짜장면 뭐 이렇게 표현하라고 외국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자 그리고 이 짬뽕인데 일본 우동에 그런데 이거 그러면 참 이게 짬뽕인지 우동인지 뭐 헷갈리지만 일본 나가사키 짬뽕 요거는 일본에 가면 저 하교촌에 가보면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에 가보면 지금도 진짜 맛있어요. 나가사키 짬뽕은. 이거 양대 산맥이 있는 게 뭐냐면 사라 우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라 우동. 사라는 우동은 사라가 일본 말로 접시거든요. 접시에 올리니까 국물이 없는 거죠. 그 이제 그 면이 이 짬뽕하고 두 가지 제일 유명한 건데 지금 그 사라 우동도 지금 우리나라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본 요리 일본 우동집 가보면 볶음면 있죠. 볶음면이 지금 사라 우동 그 두 가지가 나가사키 하여튼 그 차이나타운의 명물입니다. 자 일본의 우동은 뭐 어떤 식입니까? 일본은 굉장히 맑습니다. 일본 우동집 가보면 이렇게 그 뭐 국물이 걸쭉하지 않고 뭐 아까 그 다시 우리나라는 주로 국물 내는 게 멸치 다시인데 거기는 그 다랑어 그러니까 참치 그거 다시 물로 내 가지고 그에 유부를 올리는 게 기전의 우동이고 뭐 또 뭐냐면 그 튀김가루 올리는 게 조금 산후기 우동 그러니까 너구리 우동인데요. 하여튼 그런 우동은 좀 맑은 물인데 일본 오리지널 우동은. 자 다음은 이제 우리 길거리에서 많이 먹는 호떡 보시죠. 호떡은 점에서 그냥 먹기만 하는데 자 이 호떡의 유래는 뭐냐? 떡은 떡인데 호가 뭐냐? 자 이 호는 오랑캐 호자입니다. 오랑캐 호자는 아시다시피 뭡니까? 저기 중국 만주 쪽에 뜨는 호로족에서 나오겠는데 중국 내조차도 그쪽을 호로 뭐랄까 오랑캐라면서 호라고 우리나라도 호란데 근데 우리나라 많이 북쪽이니까 중국 자체를 갖다가 그냥 호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보통 표현할 때.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떡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유래가 뭐냐면 아까 짜장면하고 마찬가지로 저런 중국 하교들이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쪽 사람들 음식으로 개량한 겁니다. 근데 이게 발전된 게 6.25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6.25 이게 대량으로 이게 발전된 이유는 6.25 전쟁 때 전후로서 뭡니까? 우리나라 쌀은 귀하고 먹어야 되는데 원조받았죠. 미국이나 이런 거 통해서 밀가루가 대량 들어왔습니다. 밀가루 대량 들어왔고 그런 걸 하교들이 이제 이렇게 대충 버무린 게 이 호떡입니다. 오리지널 중국 호떡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얇진 않고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껍고 안에 또 공갈빵 있죠. 그거 비슷하게 안에 앙콩이라나 뭐 하여튼 쏙은 안 들어가는 게 오리지널 호떡인데 하여튼 이건 중국의 오랑캐 호자 떡입니다. 이게. 그러면 호자 들어간 게 이게 하나밖에 없을까요? 한번 뒤에 보시겠습니다. 자, 일부러 제가 호와 양을 했는데, 이건 이제 어디서 왔냐? 이 호자 붙은 거. 호박. 그냥 생각 없이 호박이라고 하지만 생각 안 해보셨죠? 호박도 중국에서, 그러니까, 뭐 하여튼, 오리지널은 호박이 뭐 중국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여튼 중국 통해서 호박. 호두죠. 호두도 이거 한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좀 잘못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표준 말로는, 국어 사전에는 호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두. 근데 분명히, 우리 저 중국에서 이렇게 또 너무 오긴 했는데 복숭아 도자거든요. 이 호두가 생긴 게 뭡니까? 복숭아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데 또 안에 씨앗 버서 거의 호두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호두라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다 호두라고 이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게 두자로 바뀌는 이제 발음상인데 호두라고는 그러니까 도자는 안 쓰고 호두가 표준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호두가 맞는데 하여튼 어떤 오랑캐고가 그다음에 밀인데 중국에서 뭐 호밀빵 아시죠? 그다음에 호빵. 요거는 조금 이제 상업화 브랜드인데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좀 잘못 쓰이는 것 중에 한 개가 꼬투리 김밥, 짜투리가 더 맞는데 이 호빵은 한 70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 삼립빵인가 하여튼 몇 군데서 그 브랜드인 거예요. 호빵을. 찐빵은 집에서 쪄야 되지만 그걸 빨리 하는 게 호빵인데 그때 그 전에 호떡이 워낙 이게 대중화되어 있으니까 그걸 쓰지 않나 제 추측입니다. 근데 선전에 보면은 그때 제가 CF 아직 기억나는데 호빵이랬거든.
그래서 호인가 뭐 하여튼 브랜드는 어떤 그때 당사자만 알겠죠. 그 지었을 때. 근데 하여튼 이거 제 생각에는 호떡에 영향을 받아서 호빵이라 하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음식은 아니지만 호주머니 우리 호주머니 있죠. 호주머니.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 오리지널 한복이나 이런 쪽에서는 주머니 안주머니 그나 따로 주머니 차죠. 이런 주머니가 없습니다. 이게 중국식이다 해서 또 호 주머니입니다. 이게 재밌죠 이것도. 그다음 마찬가지로 중국 말고는 양자를 쓰는 게 있습니다. 양. 양은 뭐냐? 서양이죠 서양. 우리 붙였을 때는 서자를 그러니까 빼는 거고 그냥 양이라는. 자 대표적인 음식이 양파입니다. 양파가 파인데 또 서양 쪽에서 들어왔다. 양배추. 우리나라 배추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배추도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호배추는 안 하고 우리나라 음식 야채처럼 되는데 하여튼 양배추, 양상추. 그다음에 음식은 이건 아니지만 술도 뭡니까 양주라죠. 양주. 그다음에 한식 반대말이 또 양식이라 쓰죠. 또 옷 중에서도 우리나라 한복 대신에 양복.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말 왔네. 도대체 양말은 뭐냐? 양말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전에 우리나라 양말 비슷한 거는 뭐가 있었을까요? 버선이 있었죠. 버선 뭐 젊은 사람들은 잘 못 보실 건데 지금 한복 입으실 때 버선 신죠. 버선이 한자로 발입니다. 말입니다. 말. 우리 타는 말이 아니고 한자로 말이 좀 복잡하게 썼는데 그 말이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버선이다. 그게 지금 현재 양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집으로 있으면 우리 한옥 있으면 또 양호. 하산은 우리 국궁이 있으면 반대로 양궁. 다 이게 양자 붙은 건 하여튼 서양에서 온 거다. 유래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양은 아닌데 남방이란 말이죠. 남방 뭡니까? 남방은 남방 셔츠의 줄임말입니다. 셔츠를 빼버리고 우리 남방 좀 가볍게 있는 거 여름 셔츠 저거 남쪽 방향에서 왔다 이 뜻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유래가 옛날에는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바로 많이 쓰죠. 일본에서는 일본 내염, 뭐 홍콩 독감. 뭐 이런 식으로 그 나라 이름을 바로 쓰는데 예전에는 호자 쓰든지 양자를 많이 썼습니다. 거꾸로 일본에 가나 중국 가면 뭐 한국에서 온 뭐 이런 말이 많아요. 특히 일본 같으면 우리가 일본 네임이라 했지만 거꾸로 말하면 한국 네임 이래 안 하고 조선 네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조선자를 많이 씁니다. 그는 이거 보시면 점심 마음의 점을 찍는다. 이 돌을 조금 하나 깨쳤다 이런 뜻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게 불교 용어를 했죠. 근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이제 쓰이냐면 중간에 원래는 우리나라나 중국은 다 옛날에는 또 음식 좀 다 기해 놓으니까 많이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 기본이었어요. 또 더 돈 없는 사람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들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2끼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점심을 안 먹는데 점심 먹는 사람 진짜 진짜 돈 있는 사람이거나 좀 뭐 왕족은 당연히 먹었겠지만은 어쨌거나 점심에 간단하게 한번 때운다 할 때 점심입니다. 그리고 중국말로 그게 뭐냐면 딤섬입니다. 딤섬. 자, 사진에 보시다시피 딤섬 종류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딤섬은 만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만두가 아니고 중국이 점심 그릇 잠깐 때우는 용도로 만두를 썼습니다. 만두.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만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크게 좀 보시면 교자 들어보시죠. 교자 만두라는 거. 교자가 있고 포자가 있습니다. 포자가 한자 쓰면 요 포자. 교자는 좀 어려워서 제가 안 씁니다. 그다음에 만두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 교자는 얇은 만두, 피가 얇은 만두. 굉장히 우리가 중국집에 나온 군만두 있죠. 군만두 일본은 야끼만두라고 하는데 야끼는 굽다는 뜻이고 이 얇은 게 교자만두. 그냥 만두로 쓰면 안 되고 그냥 교자입니다. 교자. 그다음에 우리 찐빵이나 이게 호빵처럼 두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두꺼운 게 포자 있고 만두가 있습니다. 그 포자는 안에 그게 속이 들어간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만두는 이 만두 유래는 안에 속이 없는 게 만든다. 그 공갈빵 비슷하게 두꺼운데 공갈빵 그걸 다 중국말로 만통가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크게 있는데 이 중에서 만두만 우리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 총괄해서 다 딤섬과 점심용으로 이런 것들을 먹는데 우리는 이제 만두로 좀 착각하기 쉬운데 하여튼 이런 거를 왔습니다. 그다음에 만두만큼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일본 식당 많이 들어와서 먹는 게 뭐 있습니까? 돈부리 많이 들어봤죠? 돈부리 이게 재밌어서 이걸로 점심 때문에 제가 넣었는데 돈부리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릇 어떤 그릇이냐? 이 한자로 보시면 이게 우물정자거든요. 우물정에 뭐 물건 물자 이렇게 쓰면 우물까지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중요한 것은 우물정자가 이렇게 써져. 요것도 우물정이고 요것도 우물정입니다. 점 찍은 거. 점 찍은 거에서 뭔가 퐁당 하나 떠뜨린 거예요.
이게 점심할 때 점 찍는 거 똑같은 의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에서 돈부리는 지금 한국말로 뭡니까? 덮밥입니다. 덮밥. 그 중에서 이게 사진에 보시다면 무슨 덮밥인지 모르는데 계란 얹혀놨네요. 근데 여기 일본의 덮밥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된동, 규동 들어보셨죠? 자, 동은 뭐냐면 아까 이게 돈부리 줄임말입니다. 그냥 정자만 쓰는 거고요. 대는 덴뽀라입니다. 덴뽀라가 튀김입니다. 튀김. 그 가루, 밀가루 같은 거 묻혀가지고 튀기는 걸 갖다 덴뽀라라고 하는데, 그 대는 이또 포르투갈에서 넘어왔대요. 일본에서는. 어쨌거나 대는 천자를 뜻하는 거고, 한데 요거는 튀김을 올려놓은 그 튀김덮밥입니다. 된동. 규는 들어보셨죠? 와규 할 때 소고기. 그러니까 소고기 올린 게 규동이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일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약고동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잘 안 들어보시는데, 한자로는 친자동이에요. 친자. 친은 어미,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고 자식입니다. 부모와 자식 동시에 들어간다. 좀 이름이 좀 잔인한데, 좀 요거 비슷하게 생겼네요. 치킨하고 그러니까 닭고기하고 계란하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애미 자식 다 같이 들어간 거. 조금 잔인하게 보이긴 한데, 하여튼 오약고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지만 제가 재밌는 거는 이렇게 점을 찍는다. 이 덮밥에서. 그러니까 밥이라는 게 달짝지근하게 그 밥인데 그 위에다가 이제 뭘 덮느냐, 그 점을 하나 찍는다. 그게 점심하고도 좀 연결돼서 좀 생각나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샌드위치, 그 다음에 그 충무김밥, 스시, 일본에 스시, 초밥이죠. 제가 이거 오늘 말하려고 하는 가장 주제에 가까운 내용인데, 요걸 보시면은 제가 곧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문화의 교류도구나. 이 느낌 드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음식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딱 확실한 공통점이. 제가 설명한 동안 여러분 스스로 좀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샌드위치 설명드리면, 샌드위치는 영국에서 시작됐거든요. 샌드위치, 저거는, 유래가 뭐냐면은, 그 샌드위치 백작, 사람 이름입니다. 샌드위치 백작. 그 백작이니까 그 귀족이죠. 근데 지방 이름도 그 샌드위치이긴 한데, 그 영국이 조금 일본과 비슷하게 말하고 섬나라고 풍토가 안 좋아서 음식이 굉장히 발달이 안 돼 있어요. 별로 프랑스는 굉장히 비옥하니까 음식이 발달돼 있는데, 그 샌드위치 백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일은 안 하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포카, 그러니까 이건 도박을 되게 좋아했어요. 도박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노름하다 나면 도박하거나 이럴 때 밥 생각납니까? 안 나죠. 근데 뭔가 끼는 떼어야 되고 급하게 하는 게 이 샌드위치, 그 샌드위치 백작이 뭐 개발했다가 하면 좀 그런데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옛날에 빵하고 대충 보게 가가지고 야채 같은 거 좀 넣고 고기 좀 넣고 빨리 찐빨 정신은 지면 포카를 쳐야 되니까 그래서 온 게 샌드위치입니다. 급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 뭐 당구장 갔을 때 우리 우리 다 남자분들 알겠지만 당구장 할 때 우리 짜장면 시켜 먹지 않습니까? 짜장면 입에 들어갑니까? 눈은 저쪽에 가 있는데 막 그거 마찬가지 개념의 음식입니다. 그다음에 충무김밥. 김밥 할 때 충무김밥 하기 전에 김밥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김은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역사는 굉장히 오래됩니다만 주로 이제 해안가 바위에 있는 그 좀 김을 따와가지고 말려가지고 먹는 게 그게 돌김이죠. 이는 오래됐는데 우리가 지금 먹는 요런 김, 일반적인 김은 한 문헌에 보면 한 400년 정도 된다 했죠. 그게 우리나라 오리지널 또 누가 오리지널이냐 정확하진 않는데 경남 하동의 어떤 할머니가 양식을 시작했다. 양식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전라도 강양의 이름도 정확하게 있더라고. 김머먼데 성이 김씨예요. 근데 그쪽 이제 특산물로 임금님한테도 올리기도 했는데 그 유래는 김씨 이름 따라서 그래서 김이라고 해요. 김씨 김. 어쨌거나 그래서 김밥이 있었고요. 김밥이 우리나라 먼저냐 일본이 먼저냐 참 왔다 갔다 하는데 확실히 제가 다른 김이 일본이 먼저예요. 일본도 400년 전쯤에 김이 똑같이 양식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김밥이라는 우리 지금 분식집 말하는 김밥 안에 햄 들어가고 계란 들어가고 이런 것들, 요 김밥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김밥이 아니고 김밥말입니다. 말이. 제가 먼저 말한 김밥은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었는데 김밥말이는 분명히 일본에서 100년 전, 200년 전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역사가 짧은 것 같은데 김밥말이는 하여튼 일본에서 왔다. 그런데 충무김밥은 뭐냐면 이 유래가 이건 한 50년, 60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예전에 충무 쪽은 지금 통영입니다. 옛날 충무하고 통영이 합병돼 가지고 지금 통영시인데 하여튼 그 통영에서 배가 뭐라고 고기 잡으러 나왔는데 맨날 그 남편이
술만 먹고 이게 속은 안 좋은데 하여튼 뭐 고기 잡아가야 되고 안쓰러워서 저 어떤 부인이 대충 그래도 뭐 좀 챙겨 물어 해가지고 간단하게 물 수 있는 게 김 요렇게 대충 싸고 우리 아다시피 그다음 그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깍두기 좀 하고 그다음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꼴뚜기 뭐 이런 거 지금 오징어 많이 쓰지만 그 꼴뚜기 이런 거 대충 묻혀주는 게 이게 중국김밥이고요. 이걸 상업화한 거는 한 3, 40년 지금 대중화된 건 한 80년대 이후로 대중화됐습니다. 뭐 원조 할머니 김밥 뭐 이거 비슷하게. 그래서 이게 충무김밥이고 그러니까 급하게 싸는 이런 게 충무김밥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시 우리 이 사진 보시면 참 예쁘게 맛있게 제가 봐도 이 음식을 갖다 진짜 예술로 승화시킨 정도가 이 이제 스시인데요. 스시는 뭐 일본 말로는 뭐 이제 해초밥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역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것보다는 깊습니다. 스시는 그러면 오리지널 뭐냐면은 이게 한자로 보시면 이 글자에 보면 식혜입니다. 이게 식혜 여기 점대 써놨죠. 식혜 해자야. 식혜는 뭐냐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생선을 갖다가 생선하고 밥하고 같이 삭힌다. 그러니까 발효시킨다는 뜻입니다. 왜 발효시킬까요? 생선도 오래 먹으려고 우리나라 안동 고등어도 있지만 소금을 한다는 것은 오래 보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오래 보관하는데 왜 밥이 같이 들어가냐? 이는 뭐 조상들의 지혜인데요. 밥이 들어가면 밥 자체에서 발효되면서 박테리아가 더 맛도 풍부하게 하고 더 오래 가게 한답니다. 그게 그렇게 한 게 시초가 어디냐면 동남아입니다. 동남아 어디냐? 지금은 캄보디아, 라오스, 뭐 베트남, 메콩강 주변에 그 물고기도 잘 잡히고 밥도 쌀도 많이 나는데 그런 데서 오래 보관하려고 했던 게 그 식혜입니다. 그 식혜인데 그 해자가 무슨 뜻이냐면 삭히다는 뜻입니다. 삭히다. 삭히는 발효시키다는 건데 삭히다인데 이게 그게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중국에도 하다가 한국도 건너고 한국에서 다시 일본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 식혜가. 그러니까 중국 건너가면서 중국은 어떻게 됐냐? 중국도 옛날에는 이제 이걸 많이 먹는데 지금 거의 이제 중국은 그런 식으로 밥하고 같이는 잘 안 해요. 뭐 생선은 또 발효시키고 있는데 밥하고 그 생선하고 같이 한 거는 왜 없어지냐? 원나라 영향이랍니다. 원나라 이제 기마 문화고 뭐 이렇게 뭐 찢고 볶고 아까 짜장면처럼 볶는 문화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안 하고 그다음에 또 불교 영향도 있죠. 불교 영향도 좀 있고 어쨌거나. 그러니까 중국에서 거의 안 먹고 중국은 산간지방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받았는데 우리나라도 좀 잘은 안 먹지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식혜. 어디 남아 있습니까? 식혜가 바다가 있죠. 명태 식혜, 가자미 식혜 있죠. 그게 요겁니다. 식혜고 그게 이제 밥하고 같이 했는데 그게 이제 내륙지방으로 우리나라 같은 충청도나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륙지방으로 갈수록 생선이 귀해지죠. 그러니까 생선을 빼버렸습니다. 그게 된 게 뭡니까? 식혜입니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는 단술이라고 하죠. 단술. 그렇게 식혜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지금 여기 식혜가 한 500년 정도 됐는데 그러다가 일본에 보면 이게 이제 생선하고 밥하고 같이 섞이는 게 시간이 한 적어도 6개월, 1년 이렇게 삭힙니다. 이렇게 오랜데 길게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200년 전쯤에 에도 시대가 왔죠. 에도 상공업이 갱리붕할 때 이제쯤 제가 이걸로 일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시장 바닥 보면 복잡해. 시장 바닥 보면은 이거 망고도 팔고 뭐 많이 팔죠. 제 생각 요 그림인 것 같은데 요건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즉석 요건 이제 밥하고 생선 붙여가지고 빨리 팔기 위해서. 아까 식혜는 몇 달이 걸리고 이런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는 거 패스트푸드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동통이 패스트푸드입니다. 이 식혜 여기 그림에서 말하는 스시는 자 그렇게 팔다가 이렇게 장인 정신처럼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지만 그냥 초기에는 자 그렇게 팔는데 옛날 사람들이 그 당시 200년 전에 그래 뭔가 좀 습하다 뭐냐 신맛이 안 나요. 몇 개월 동안 삭히는 정도 신맛이 안 나니까 뭘 넣느냐 그 대신에 초를 넣어서 식초 그래서 초밥입니다. 초밥.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스시는 뜻이 뭐냐면 삭히다는 뜻입니다. 식혜와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본 요 초밥 정확하게 말하면 해에다가 초밥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해초밥. 근데 일본에서는 스시라고 쓰죠. 스시는 그냥 한자는 그냥 이름 때문에 붙인 거고 스시는 그냥 삭히다 이런 뜻이다. 이거 재밌죠 이거. 자 그다음에 이제 삭히니까 우리 술 생각이 안 날 수 없겠죠. 술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인데 일본에서는 술을 말하는 건 사케죠. 이 사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제가 계속 말을 했지만 식혜 요겁니다. 이 해자 자체가 삭히다는 뜻도 있고 또 뭐냐 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다른 쪽 지방에서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항상 단술이라고 했습니다. 단술. 근데 하여튼 술은 술 제조법은 우리나라 백제 통해가지고 일본 갔지만 그 중간에 하여튼 식혜 이런 거 하고 보면 발음이 식히다 아마 사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사케. 재밌죠? 그다음 지난 시간에 제가 뭐 근데 술에 넣은 문자 짐작하고 저겠죠. 술에 말하면 서로 말할 때는 서로 주고받을 때는 대작하는 데는 또 술에서 나왔는데 한번 붙을 때 경쟁할 때 또 대작하자 이 말도 나오고 또 참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참고하다 이것도 다 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놓은 말입니다. 참고하다. 이 말은 정확하게 짐작이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짐작이 정확히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거 짐작인데 참작은 이런 거 고려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못 쓰이고 있는 말 중에 딱 한 가지 저도 맨날 좋아하는데 해장국이죠. 해장국. 술을 마셨으면 해장국 먹어야 되죠. 그렇다면 저도 이런 걸 살펴보기 전에 당연히 몸에 있는 장을 갖다가 풀해제. 몸의 장을 푼다 해서 해장인 줄 알았더만은 해장이 아니고 해정입니다. 이게 정자. 이 정자가 숙취정입니다. 술 취할 정인데 해정인데 발음상 해장으로 이제 좀 변모가 되었습니다. 요것도 좀. 근데 워낙 지금 이제 해장인자 굳혀져 버리니까 저건 바꿀 수가 없겠죠. 해정은. 다음은 이제 수생 동식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 호냐 아니면 또 양양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보면 재밌는데요. 우리 해마 하죠. 해마. 옛날에 본 사람 거의 없죠. 해만 그러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영어 그대로 나올 수 있죠. 영어에서 보면 seahorse라고 하고 해마 그대로 나왔죠. 그다음에 하마 발음도 어렵지만 히포포타머스 이게 그리스어로 히라버로 그냥 물에 강가의 말의 뜻입니다. 말하고 비슷한 게 아니고 그 하만 소리가 그 말하고 비슷하다 해가지고 하만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본 적이 없잖아요. 하마를. 그러니까 그대로 떠서 강의 말 하마 쓰죠. 그런데 해구는 물개죠. 개구. 이건 우리나라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울릉도 이런 독도 이런 데나 해가로 좀 우리나라 중국에도 봤죠. 그러니까 실이라는 건 영어지만 영어 그대로 안 떠고 우리나라는 저 개 닮았네. 그래 바다의 개다. 이래서 해구를 한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해삼 여기 보지만 울퉁불퉁한 맛 좋은 해삼. 우리 해삼은 옛날에 밑에 잠수해가지고 따왔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부터 쓰니까 영어로 그대로 안 쓰고 영어에서는 sea cucumber이라고 오이 있습니다. 굳이 따면 아까 과라고 했으니까 해가 정도 되겠죠. 해가. 오이 가짜 해가인데 우리나라는 해삼이라 씁니다. 해삼은 바다의 삼. 그러니까 인삼이나 이런 것처럼 몸에 좋다 해가지고 해삼인데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는 그 모양이 오이같이 우들투들하다 해서 쓴 겁니다. 자, 이건 다 해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미자가 들어갑니다. 이제 미역, 미나리 이쪽 우리 해장 이것도 미나리도 해장이 좋은데 미나리 할 때 미역 할 때 이게 미자가 뭔 뜻이냐? 고로 물이란 뜻입니다. 물 멋자도 있고 미자도 있는데 미나리는 뭐 뜻이냐면 날인데 물가에 사는 날이. 미역 있죠. 미역은 미 플러스 엽기인데 저도 본 적은 없지만은 물에 사는 엽기다. 엽기가 뭐냐면 여기 보이시면 이런 식물이 엽기라는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썼겠죠. 그래 물에 사는 엽기 그 미역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미더덕. 이건 안 나오더라고요. 어디 유래 이런 데 잘 안 나오던데 있던데 제 생각에 물에 사는 더덕이지 않을까. 아까 해삼 비슷하게 무더덕. 그다음에 해삼 넣었으니까 우리 안주로 잘 먹는 멍게 안 나올 수가 없죠. 멍게 참 재밌습니다. 이게 우리 선조의 지혜가 묻혀진데 자 멍게 우리 그 그림 보시면 뭐가 연상됩니까? 남자들 속으로 조금 저도 말하기 좀 거북하지만 남자의 생식기를 좀 닮았죠. 그다음에 뭐랄까 옛날 그 포경 전의 상태 그걸 옛날 보니까 그걸 다 연상했어요. 그게 옛날 이름이 뭐냐면 우멍거지입니다. 우멍거지인데 이게 경상도 쪽 같은데 왜냐면 옛날 서울이나 충청도 이쪽에는 멍게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남쪽 지방에 있는 쪽에서는 하여튼 그걸 갖다 그거 닮았다 해가지고 그 옛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조들이 요새는 막 노골적으로만 쌍시옷 들어가고 지읒 들어가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우멍거지라고 할 수는 없고 뭔가 좀 줄여보자 해서
좀 애교죠 뭐. 우자 빼고 지자 빼고 먼거에서 멍게가 나왔습니다. 뭐 지금은 필이 잘 안 오지만은 하여튼 노골적으로 그 어떤 그걸 표현을 할 수는 없고 그런 어떤 그 풍자 좀 해악 정도로 비춰지죠. 그런데 이게 멍게 오리지널 그 표준말 우릉생이라고 합니다. 우릉생이 저도 듣도 못한 말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사전에는 구국 사전에는 멍게도 들어가 있고 우릉생이도 다 표준말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표준말이라는데 근데 이게 참 저도 조금 국어의 문제인데 그 서울이나 하여튼 충청도나 이쪽으로는 뭐 표준이 이런 게 멍게 같은 게 없는데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걸 표준말로 해야 되는데 우릉생이 듣도 못한 이게 지금 표준말로 하여튼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개를 설명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모든 욕 중에 또 나쁜 말에는 다 개가 들어가죠. 왜 개가 들어갈까 이거? 개가 들어가면 이 개새끼 좀 제가 민망하면 개새끼, 개자식, 뭐 개같다, 개지랄, 개나발. 하여튼 나쁜 말은 다 우리나라 개가 들어가죠. 왜 그렇게 개가 죽을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것 때문에 개 잠깐 설명드리면 왜 이리 나쁜 말은 개가 다 들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개는 예전에 뭐 길거리에 흔하게 지나다녔죠. 요새는 개가 목줄 메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통제를 하지만 예전에는 다 길거리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개가 막 지나다녔어. 개가 지나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길거리에서 뭐 똥 싸고 또 교미도 하고 또 뭐니까 개똥도 주워 먹고 지저분한 짓은 다 하죠. 그래서 개랑 우리하고 워낙 밀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구는 또 혹자는 뭐 견원지간이라 가지고 우리가 원숭이 쪽이고 저쪽은 뭐 개니까 뭐 원수지간이다. 그래서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불로 제가 이게 삽살개 비쳤는데요. 이 삽살개에 참 우리나라 좀 아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삽살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살은 우리 무슨 역마살 할 때 뭐 살 있잖아. 그 살을 없애는 건데 귀신 쫓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조선 시대는 제 생각에는 몇백 마리 그러니까 거의 인구수만큼 많았던 게인데 거의 일본이 멸종시켰습니다. 일본이 요거 1940년대 이후로 중반 이후로 우리나라의 그 군수 물자 모자라니까 그 모피 있잖아요. 그때 견피라고 하는데 이 개 다 잡아서 멸종시켜 버렸어요. 몇백 마리 있던 걸 갖다가 보통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적게는 10만 1년에 10만 많게는 50만 매년. 그렇게 했더니 개가 지천에 깔렸더니 우리 개가 많았는데요. 옛날 그림 보면 이렇게 지금 삽살개 이렇게 생겼지만 뭐 저렇게 좀 여러 가지 종자는 있으면 그 총칭해서 삽살개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 개가 옆에 돌아다닐 때 엄청 사람만큼 많았으니까 예전에는 또 우리나라 그 계급 사회였지 않습니까? 양반은 밑에 뭐랄까 가벌 문화 비슷하게 밑에 스트레스 줄 거고 또 줄줄이니까 계급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하소연할 데도 없죠. 뭐 신문고가 있어서 신문고 두드리겠습니까? 뭐 할 때 제 생각인데 뭐 욕이 발전된 것도 뭐 길에 지나는 거 자기 스트레스 받고 없는 양반한테 두드려 맞으면 어디 하소연을 치는 게 개잖아요. 그때 발로 친다 할 때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못한 존재. 그래서 개가 들어가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 이 개가 그런데 개로 된 단어 자 이분이 책 제목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어떤 좀 상징적으로 좀 해서 제가 재밌어서 붙였습니다만. 자, 우리가 욕을 할 때 개자식 하는데 개자식, 개잡놈, 개망나니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한 번 더 욕을 더 강조하는 거죠. 자식 새끼인데 개새끼 할 때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잡놈도 그렇고 망나니는 옛날에 사용하는 뭐랄까 최고 백정 중에서 제일 밑에 급인데 참수형 때 그걸 또 망나니라죠. 하는 사람. 그다 또 개를 붙여하고. 그다음에 개 같다 할 때는 아까 그런 나쁜 의미를 개처럼 한다. 개지랄인데 지랄도 여기죠. 근데 병 이름입니다만 지랄하는데 개같이 지랄한다 이런 거. 나발 붙는 데는 원래 나팔인데 말하는데 말하다를 저 소가이 표현한 거죠. 개나발은 개 같은 말이죠. 다 개 같은 말이죠. 개수작 아까 뭔가 수작을 부리는데 개 같은 수작을 부린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이고. 그다음에 좀 난장판 할 때 개판을 하죠. 개들이 아까 똥 싸고 이런 별짓한 거 개판. 그 비슷한 말 개차반이 있습니다. 개차반은 뭐냐? 차반 차린 음식인데 차반. 잘 차린 음식인데 개가 잘 차린 음식이 뭡니까? 똥이나 똥 같은 상황을 말하는 개차반이고 개망신. 망신을 당할 때 크게 망신 당하는 게 개 같은 망신이고. 그다음에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개기름 있죠. 개기름은 뭐냐면 개도 기름 나오는데 다른 기름 동물 기름 어디 식용이든지 어떤 쓰임새가 있는데 개기름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쓸 데가 없던 게 개자고요. 그 비슷한 개죽음도 허망된 죽음, 개꿈 허망된 꿈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럴 때 그러면서 개꽃이 놓고 살구가 있는데 이 그림만 보시면 개꽃은 이게 철쭉을 뜻하는 거예요. 철쭉. 개살구는 보시면 삐쩍은 개살구라서 먹음직스러워 보이긴 한데 못 먹는 그 살구가 잘 먹긴 좀 그런 게 개살구. 개꽃은 왜 나냐? 그 반대가 참꽃입니다. 참꽃. 개참 진달래입니다. 진달래하고 철쭉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차이점은 제가 여기 써놨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확실한 건 여기 밑에 꽃받침 있죠. 꽃받침. 여기 파란색으로 좀 있습니다. 이게 뭐 있으면 철쭉이고 없으면 진달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참꽃은 진달래는 먹을 수가 있어요. 먹을 수 있어서 참꽃 아까 참외와 비슷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하고 철쭉은 못 먹습니다. 그래서 개자를 붙인 겁니다. 개꽃. 그다음에 또 뭐 쓸데없는 고생 다시 들어가면 개고생. 그다음에 첫 끝발 개빨 이거는 우리 노르마에서 노는 저 끝발은 뭡니까? 끝은 그 10끝 몇 끝 하죠. 처음에 노른발을 몇 번 따더라도 뒤에 가서 나면 허망하다. 뒤에 가면 소용없다. 그럴 때 개빨 쓰고. 그다음에 개나소나 이런 말 쓰죠. 개나소나. 요거는 자격이 되든 안 되든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쓰는 건데 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개는 소보다 못한 거예요. 능력이 되는 놈이나 능력이 안 되는 놈이나 이렇게 붙여 쓴 거고. 이 비슷한 말이 동네북이죠. 동네북은 뭡니까? 이것도 아무나 친다는 거죠. 동네북은 사물놀이에서 놓는다. 사물놀이는 뭡니까? 북하고 징하고 깽가리, 그다음에 장고죠. 그 중에서 제일 다루기 쉬운 악기가 북이랍니다. 그래서 개나 소나 아무나 두드린다 해서 동네북. 그럼 내가 동네북이냐 할 때 북의 입장입니다. 북의 입장에서는 아무나 치니까 날 때리니까. 그 비슷한 게 또 내가 호구냐는 말 쓰죠. 이건 호랑이 입인데 이건 멍청한 바보 같은 의미인데 호구는 바둑에서 나왔습니다. 바둑에 보면 일본말 아다리 우리나라 말은 단수라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잡혀 먹는데 바로 한 점이면 단수 한 점이면 잡혀 먹는데 그거 죽을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그걸 갖다가 호구라고 합니다. 월피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경상도에는 잘 아는데 해구신이란 말은 개구신 진다. 경상도 쪽 아는데 다른 쪽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개구신은 저는 처음 어릴 때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개구신은 구신이라는 것은 신이 뭡니까? 신장입니다. 신장. 그러니까 개의 생식기란 말입니다. 개가 생식기 뭡니까? 길거리에서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개구신이나 개팔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구신이라도 해구신이라는 건 많이 들어봤죠. 물개의 그거죠. 이건 귀한 약재수로 대접을 받는데 개는 그러니까 누구는 좋게 대접받고 누구는 대접 못 받고 아까 개는 소보다 못하고 그다음에 개가 진짜 불쌍한 게 또 오해까지 받아요. 개가 개뿔 따이다 할 때 그게 뭐냐 개뿔이란 말 쓰죠. 아무것도 아니다. 개뿔 할 때는 어디서 원래 지불입니다. 지불할 아무것도 잘 안 보이죠. 이게 존재조차 원래 지불인데 잘못해가지고 지한테 써야 될 거 개가 오해까지 뒤집어 쓰고 개뿔이다 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걔가 이제 힘을 가진 게 이제 동급이 하나 나타나서 개발, 세발 쓴다 소리죠. 뭐 글씨 쓸 때 개발, 세발. 그러니까 개가 쓰나, 새가 쓰나. 근데 가만히 동급인데 개는 지 포유류인데 새는 조류잖아요. 조류 끝까지 낮춰져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돼지만도 못하는 하는데 요건 제가 조금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게 왜 개돼지냐. 개지면 이게 육식갑자하고도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육식갑자는 10천간 있고 12지지 있죠. 하늘의 기운은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유이 있고 12지지는 자축인민 진사오미 신유술에 속에 쥐, 소, 호랑이, 토끼 이렇게 쭉 나가죠. 끝에가 뭡니까? 술해 여기 개, 돼지죠. 근데 이거는 주역이나 동양 사상에서 보면은 원래 하늘은 10가지 기운이 있어요. 10가지 기운. 10천간 할 때는 간이랑 10개란 뜻인데 우리 음양오행 있죠. 음양오행. 음양오행에서 음양은 2조 양음, 오행은 하수목금토 5개인데 2 곱하기 5는 10입니다. 그걸 이어 맞춘 게 가벌병정입니다. 쭉쭉 이렇게. 이게 갑이 양, 을. 그 다음에 이게 뭐더라. 이게 가벌이 목, 하, 토, 금, 수. 목화, 토, 금, 수고, 양음 해가지고 2 곱하기 10인데, 요거 딱 떨어져요. 완전 수가 10이니까 10진법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하늘 맞는데, 땅을 보니까 근데 10을 하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1년은 365일, 뭔가 나누다 보니까 12달. 12절기 맞아요. 12개.
그래서 땅에 뻗친 10이 지진 땅에 뻗친 기운이 있는데 12개니까 이게 맞추다 보니까 딱 10하면 완전 수가 딱 됐는데 이게 왜 이거 12가 생겼겠어? 결국 지구의 23.23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 어디 부딪혀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 1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10으로 떨어지면 딱 맞는데, 그러니까 자충미, 진성이 6까지 하면 딱 10인데, 그럼 10 하면 별로 안 복잡한데, 괜히 두 개 하나 붙은 거야. 떼지도 못하고. 그게 개하고 돼지입니다. 개돼지만, 개돼지가 이렇게 동양 사상적이나 철학적으로 이렇게 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60갑자는 갑자, 얼축 이렇게 쭉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순서를 하면 60번 나옵니다. 예. 60갑자인데, 어쨌거나 이게 불필요한 존재가 부르는 게 개, 돼지 이 뜻입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 좀 더 관련되긴 하지만 자, 요게 대해서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